67에 12번. 유가증권에 대한 거래요. 유가증권이 뭐죠? 웃었으니까 대답해야 돼. 아니,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뭐냐면, 유가증권. 유가. 가격이 있는 왠지 증권 같아. 그렇지 않나요?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가격이 뭘까요? 금액이 있는 증서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유가증권 중. 이거는 사실 어쨌든 그냥 문제를 보기보단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 유가증권을 표현한 방법이 유가증권이 뭔가를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래요. 그리고 적절한 액면 단위로 분할되고, 그냥 재산권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엄청 포괄적이잖아요. 내 재산, 내가 어쨌든 플러스라는 의미죠. 어떤 재산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래요. 그걸 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도 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금액적인 거지,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거는 유가증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상품 교환권은. 이게 창고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창고에 있는 물건과 이 내 거라라는 증명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를 타고 오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 같은 것 때문에, 은행 것 때문에 뭔가 배를 타고 얘가 오고 있잖아. 근데 저건 분명히 내 거거든요. 그 증서 같은 게 선화증권이에요. 그 배에 있는 물건 내 거야 라는 거. 그 쉼너머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창고증권은 마찬가지로 그게 창고에 딱 쌓여 있어요. 그 창고에 거래된 물건에 대한 증서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세구역 같은 데서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냥 어떤 증권 형태로 주고받으면 편하잖아요. 거래하기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큰 걸로 바꾸려고요. 유가증권 종류가 뭐가 있냐면 재산권이라고 했거든요. 지분이 뭐죠? 주식. 주식. 주식도 금액은 있어요. 액면금액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상법에서 액면이 없는 것도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분증권. 내가 기업에서 일부가 내 주인이 10%만큼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증서고, 주식이고. 그러니까 채무증권이 아까 그런 거예요. 채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증서예요. 내가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증서예요. 근데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증서야, 이게. 그럼 이거 여기에 증서라면 돈을 받을 수 언제 받을지를 써야 되잖아요. 언제 얼만큼 받을지 써놔야 될 거잖아요. 그 증서 안에. 그냥 증서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얼만큼의 돈을 어떤 주기로 언제 받을 건지 적어놔야지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언젠간 너한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줄게. 그건 유가증권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된 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인데, 단기 매매증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유가증권이에요. 이 두 개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재무제표에.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할 거냐? 무슨 이름으로? 지분증권으로 기록할 거냐? 채무증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태는 지분증권이랑 채무증권이라는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거를 기록할 때는,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아니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적어야 된대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뭐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는 이 유가 증권인데,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 증권인데, 그리고 실제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놓는데요. 그럼 일단 유가 증권이어야 되고, 그 증권들이 이렇게 거래가 할 수 있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분류되는 거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만난 회사들. 왜냐면은 단기간에 매매하는 걸 보지 않아요. 가끔 보면
감사를 처음 받는 회사들이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거 진짜 금방 팔 건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네. 단기의 기준. 아니 진짜 좋은 질문이야. 여기서의 단기는 1년이 아니야. 여기서의 단기는 1년이 아니에요. 얘가 말하는 단기는 1년이 아니에요. 얘가 말하는 단기는 사실 어떤 기준이 있진 않아요. 단기라는 기준이 있진 않아요. 근데 1년은 아니에요. 기준서에 단기 매매 증권 1년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증권을 갖고 있다가도 한 달 뒤에 팔 거야. 그래도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에요. 분류하는 기준이. 증권사 정도는 돼야 돼. 뭐죠? 중요한 게?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해야 돼요. 이런 마음은 갖고 수 있겠지. 실제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계속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했어요. 이걸 아무리 내가 단기간에 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LG전자를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서 삼성전자를 싹 산 거예요. 그럴 때 얘는 단기지. 그냥 내 마음이 빨리 팔 마음만 있다고 단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 건 거의 없어요. 실무상. 증권사들은 있겠죠. 투자 운용사들은 있겠죠. 근데 실무상 우리가 볼 수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 증권이 있어요. 만기 보유 증권은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일단은 지분 증권은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 내가 주식을 샀어요? 언제까지 주주인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주라고 되는 건 없어요. 큰일 나겠어. 어쨌든 언제까지라는 건 없거든요. 언제까지 주주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주식을 팔면 내가 그때까지 주인이었던 거고 주인이 바뀌는 거죠. 지분증권. 자, 빨리 집중해야죠. 지금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 조건 채무증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쉬는 시간 줄까요? 아니 빨리 그냥 해.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해야 된대요. 금액도 픽스가 돼야 되네요. 그죠?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만기 보유 증권 어떤 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거 차를 사잖아요. 차 사고 싶죠. 차를 사면 국채들 사야 돼요. 채권을 좀 사야 되거든요. 지금 주임도 샀을 때 채권을 샀을 거예요. 우리가 견적서를 봤잖아. 거기에 채권 할인료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걸 할인 안 하고 내가 갖고 있어도 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기가 3년짜리라면 내가 그 국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어요. 1년 뒤에 이자 몇 % 지급하는 거. 적혀 있어요. 그럼 그만큼 나는 이자를 받게 돼요. 3년짜리면 3년 동안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럼 그 3년짜리 이자를 받는데 일단 그런 채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기 보유증권이 되려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난 3년간 가지고 있고 싶대요. 적극적인 의도죠. 자기가 갖고 있고 싶대 3년간. 그게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채권이 100만 원짜리인데 돈을 못 버는 거야. 근데 본인이 갖고만 있고만 싶다고 해서 이게 갖고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딴 사람이 봤을 땐 저 사람은 갖고 있을 능력이 없어. 언젠가 팔 거야. 3년 안에. 그럼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증권인데 지분증권이고 채무증권인데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예요. 유가증권인데 단기 매매도 아니고 만기 보유증권도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지금 단기랑 만기 보유증권 정의를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실무상으로 어떨까요? 대부분 매도 가능 증권이겠죠. 대부분. 이 두 개라는 계정은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문제를 볼까요? 문제가 뭐지? 채권. 그럼 한번 문제를 볼게요. 유가증권 중 채권이라는 거는 취득후에 채권은 뭐죠? 단기 매매나 매도 가능 증권 또 하나가 더 있죠. 만기 보유 증권도 있었잖아요. 요거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채권이 아니야. 주식이라면 요 말이 맞겠죠. 요 말이 왜 맞죠? 지분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인데 만기 보유 증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주식이라면 맞아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상실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의 어떤 정의가 뭐였죠? 단기간 내에 매매 목적으로 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단기간 내에 시장성을 상실하면 누가 사겠어요? 내가 차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요. 만기 요건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내 능력이 없어졌어. 이 채권을 장기로 끌고 가면서 보유할 내 어떤 재무 상태가 아니야. 그럼 걔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한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한다고? 이거는 사실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를 평가해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도 공정가치를 평가해요. 왜냐하면 유가증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어떤 투자 성격이거든요. 이거는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 평가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야, 넌 어차피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만기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목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증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채가 나한테 주는 수익률이 만약에 5%예요. 그 5% 이상을 인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너는 3년간 그 수익률을 네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 이상의 수익률을 인식할 필요가 없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그냥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고 보면 맞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로는 상각후 취득원가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취득원가라고 보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어떤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은. 왜냐면 그냥 만기까지 가져갈 거잖아 네가. 그럼 당연히 네가 인식해야 되는 수익률도 어떤 시점별로 달라지는 공정가치가 아니라 처음에 네가 그 채권을 취득하면서 예상했던 수익률대로만 인식하면 되니까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는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 이거는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은 단기 매매 증권이었죠. 12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